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테슬라 투자자들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거나 일론이 테슬라의 오너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있기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 중에서 테슬라가 대중화를 가장 빨리 이루었고 앞으로 이어질 시장의 규모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주식 본연의 목적인 동업의 개념으로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놀라는 부분은 뭘까요? 그가 인류를 구원한다, 지구의 위기를 해결한다, 화성으로 이주하며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든다, 이런 거창하고 담대한 비전들 다 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이 당연히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것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고 그걸 또 겁나 빠르게 완성해낸다는 거죠. 스페이스X를 창업하고 러시아에 중고 로켓을 사오려고 했을 때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니까 협상 중단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혼자 로켓 원가 계산해보더니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직접 로켓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는 일화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딱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론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그만의 접근법이나 생각법이 있지 않겠냐고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가 말해준 답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제1원칙 사고법,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 이 제1원칙 사고법이라는 게 뭘까요? 일론은 제1원칙 사고법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고민할 때 모든 걸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고 그 대상의 근원적인 것까지 파고들어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인 유사한 사례로부터 유추해가면서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을 비슷한 무언가로부터 미루어 추측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과거 사례 조사해서 정보들 모아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유추라는 게 조금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살짝만 바꿔서 따라한다는 건데, 평소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어떻게 매번 다 새로운 생각을 합니까? 그래야 매 순간 정신적으로 덜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 모든 걸 근원부터 고민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산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평소에는 그렇게 유추하면서 살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할 때는 물리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리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직관적이지 않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직관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유추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일론이 말한 물리학적 접근, 제1원칙 사고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일론이 다양한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줬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직역해서 더빙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1원칙은 물리학적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요. 가장 근원적인 진실에 이르기까지 관련 문제를 압축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서부터 추론을 시작해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 앞으로도 쭉 비쌀 거야. 왜? 예전부터 쭉 비쌌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닌데? 그거 멍청한 소린데? 이렇게 말하겠죠.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 때 그런 식의 유추를 사용한다면 절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에 말은 워낙 훌륭하니까 차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말 타는 게 얼마나 편해. 그리고 말은 풀도 뜯어먹을 수 있잖아. 여기 사방에 풀로 덮여있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사람들이 차에 넣을 가솔린은 어디 있는데? 그러니 누가 차를 사겠어?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정말로 했었답니다. 저는 배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배터리 가격은 1kW 시당 $600가 들고 미래에도 이보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배터리 팩은 뭐로 만들지? 이렇게 제1원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지? 거래소에서 이 재료들의 가치는 얼마지? 배터리 팩은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카본, 그리고 불리온 고분자, 실켄 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렇게 사고의 과정을 한번 들어간 다음에
이걸 다시 각 요소별로 쪼개서 들어가면서 이 금속들을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매하면 얼마 정도 할까?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야 1kW 시당 80달러밖에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접근하면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배터리셀 형태로 결합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중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스페이스X가 로켓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든다고 했을 때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은 비웃었죠. 전기차는 경쟁력이 없다, 비싸다, 내연기관 차량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겠냐? 사람이 일하면 되는데 왜 인간형 로봇이 필요하냐? 사람이 운전하면 되는데 왜 자율주행이 필요하냐? 지구에 살면 되는데 뭐 하겠다고 우주 탐사한다고 로켓 쏘면서 돈을 공중에 버리냐? 이런저런 안 되고 힘든 이유들만 나열하는 사람들의 논리에는 거의 대부분이 현존하는 무언가와 과거 경험에서 유추한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사고법으로는 당연히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고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으니까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직원들,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부품이나 제품 제조 단가가 비싸다면 우리가 근원적으로 일을 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물량이 적기 때문일까? 생산량이 너무 낮아서 비싼 건가? 아니면 근원적인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고 만약 1년에 10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해도 여전히 비쌀까? 그래도 여전히 비싸다면 비싼 이유가 생산량은 아니겠네? 이렇게 요소를 쪼개서 분석하면서 어떻게 공정을 단순화시켜서 비용을 줄일지에 대해서 핵심 요소로 집중해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무엇이든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기존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 방법들을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먼저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어떻게 원하는 걸 달성할지, 필요한 건 무엇인지,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역설계하는 거예요. 일론의 이 말처럼 제1원칙 사고법은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야 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나 새로운 도전이나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추에 의한 사고법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요소들을 쪼개고 하나씩 검증하면서 무엇이 팩트인지 체크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가며 근원적인 코어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씩 해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법, 사고는 습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 이론을 이용해서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Y의 개념을 정립해야 어떻게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How와 What이 순차적으로 정리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성패는 일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갈리고 이 현명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자신의 몸에 한번 세팅됐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영상 마지막으로 일론이 강조하는 제1원칙 사고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더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성 때문에 결국은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원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자신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하면 그냥 그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원했던 완벽한 제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면서도 완벽한 제품은 어떤 모습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역설계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완벽한 제품은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완벽한 제품에 대한 정의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완벽한 제품이 뭔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방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완벽에 가깝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이 본질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잘 생각하지 않겠지만요. 암튼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제1원칙 사고법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일론의 얘기처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장기 투자의 대장정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매년 전 세계 1위 부자를 오르내리며 현재 블룸버그 빌리어네어스 인덱스에서 2천억 달러, 원화로 약 270조 원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핀테크의 시초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출신이자 현재 파괴적인 혁신 기업의 대명사인 테슬라, 스페이스X, 그 외에도 솔라시티, 보링컴퍼니, 뉴럴링크, 지금은 트위터에서 이름이 바뀐 X까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중 하나도 제대로 경영하기 버거운 이 서로 다른 비즈니스의 수많은 회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전 늘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0.001%의 천재라고 해도 사람은 시간과 집중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성공의 단계로 이끌어가면서 자신이 생각한 미래를 하나씩 현실로 구현해 놓으면서 이 세상에 내놓는 걸 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이 사람은 각자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양하게 갈릴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엄청나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계 1위의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물려받은 돈이 많고 금융업을 하면서 돈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매번 모두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핀테크, 전기차, 로켓, AI, 로봇 등의 그 분야의 전문가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렵다고 말하고 모두가 망한다고 말하는 사업 분야의 아이템들만 갖고 이 구현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놀라운 경영 성과를 만들며 성공적인 사업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투자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서 매 순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려운 문제와 고난의 순간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그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의 명성이 지금보다 높지 않았던 2014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졸업 축사 내용을 구독자님들이 편하게 듣고 몰입해서 보실 수 있도록 더빙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4가지 자세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Mr. Elon Musk. 감사합니다. 저에게 5, 6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 같네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익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연설 내용들을 3가지로 요약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그냥 저는 오늘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생각엔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몇 가지는 이미 예전에 들어본 얘기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 다시 짚고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얼마나 잘하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회사를 창업하려는 분이라면 정말 미친 듯이 일해야 합니다. 이 미친 듯이 일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고요? 제 동생과 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아파트를 구하는 대신 작은 사무실을 렌트해서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심지어 샤워는 YMCA에 가서 했어요. 그때 정말 금전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컴퓨터도 고작 한 대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낮에는 웹사이트 작업을 하고 밤에는 코딩을 했습니다. 주 7일을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시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저랑 같이 있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매 시간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여러분이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계산해봐도 예를 들어 다른 회사들이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할 때 여러분이 100시간을 일할 수 있다면 아마 같은 기간 동안 2배의 일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1년 동안 다른 회사들이 하는 일의 2배를 이루는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창업을 하거나 어떤 회사에 합류하게 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훌륭한 그룹에 합류해서 함께 일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훌륭한 사람들을 꼭 모아야 합니다. 모든 회사는 결국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이 얼마나 재능 있고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얼마나 잘 화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바로 회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창업을 할 생각이시라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본보다는 시그널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합니다. 실제로 회사들은 제품의 개선과는 거리가 먼 곳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는 광고에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돈을 연구개발과 제조, 디자인 개발에 투자합니다. 최대한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회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종류의 회사든 상관없이 우린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부은 이 노력들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고민을 계속해야죠.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럼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작정 트렌드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제일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리학적 접근법으로 사고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유추에 의해 어떤 결과를 추론하는 대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들을 요약하고 거기서부터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방법은 현상을 파악하기에 좋은 접근법입니다. 어떤 현상이 정말 이치에 맞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누구나 하는 평범한 건지 파악하는 데 아주 좋은 접근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땐 이 방식이 가장 좋은 사고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의 구조는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과 같이 그동안 우리들의 직관에 반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개발한 사고법이에요. 정말 강력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젊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이야말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기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의무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가족을 갖게 되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한 위험을 함께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할 것 같은 일들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무들이 점점 늘어나기 전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무언가 과감한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4가지 생각을 전달해 줬습니다. 첫째, 미친 듯이 일하고 남보다 빠르게 성장하라. 남들이 일주일에 50시간 일하면 나는 100시간을 일한다. 그리고 그들보다 2배 더 빨리 성장해라.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드 마일렛의 하루 6시간 법칙과 맥이 같죠? 관련 영상을 위에 띄워놓겠습니다. 두 번째, 훌륭한 인재들을 끌어당기고 그들과 함께하라.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형성해야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공할 수 있다. 세 번째, 주변의 다양한 잡음을 제거하고 자신의 목표를 관통하는 핵심 시그널에 집중해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트렌드를 쫓으면서 쉽고 빠르게 유추해서 결론을 내지 말고 자신의 고민의 근원적인 요소를 찾고 분해해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남들이 하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 스스로 깨닫고 정리한 답으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4가지 자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짧지만 묵직한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이 4가지 이야기들은 사업가를 꿈꾸고 자신만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자신의 자본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들이 말하는 상식과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 유추해서 고민 없이 내리는 투자의 판단과 결론으로는 올바른 투자 방식과 습관, 마인드를 세팅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시황방송과 매크로 이야기, 차트 분석에 혈안이 돼서 언론과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들에 파묻혀서 뭐라도 건질 거 있나, 갈아탈 거 있나, 급등할 게 있나 이런 생각들만 가득한 상태는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없는 투자라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이 진행되는 영혼 없는 노동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제일 원리의 사고법처럼 문제의 핵심에 있는 근원적인 질문, 우리는 왜 투자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 순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모두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위에 띄워놓았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근원적인 마인드셋을 한 번 더 잡고 가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업했던 피터 틸은 그에 저어서 제로투원에서 영속성을 갖는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모방과 경쟁을 통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1에서 n이 되는 일을 하는 대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0에서 1을 만들며 미래 시장을 독점해야 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모든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피터 틸이 던지는 메시지이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투자하려는 장기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경쟁이 아니라 독점을 하고 있는가? 창조적인 독점 기업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어떤 미래 시장의 독점을 위한 것들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성장주 장기 투자의 목표를 단순히 가격이나 기간이 아니라 그 기업의 로드맵상 어떤 목표까지 함께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난 10배 오르면 판다. 난 2030년까지만 투자할 거다. 이런 가격과 기간이 매도의 기준, 자신의 그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종결짓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업의 장기적인 로드맵의 몇 번째 단계, 그들이 말하는 어떤 미래의 구현까지 함께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투자를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장주 투자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그 기업이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현재의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돈을 벌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와 같은 장기 로드맵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돈을 벌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만이 아닌 미래를 향해 바둑판에 놓는 포석 하나하나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피터 틸이 강조한 건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조스는 1994년 창립 당시부터 앞으로 확장될 인터넷 기반의 쇼핑, 즉 이제와 이커머스라고 불리는 온라인 소매점 비즈니스를 모두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시절에 갑자기 사람들을 인터넷 쇼핑을 하게 만드는 건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엄청나게 어려운 혁명이며 기존 오프라인 사업들과 완벽히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없다면 쉽게 이룰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프 베조스는 영리하게도 오랫동안 보관해도 유통기간이나 재고관리가 용이한 책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일반 서점에서 가장 잘 안 팔리는 책들에 집중했는데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 이유는 가장 잘 안 팔리는 일부 서적은 소매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재고로 쌓아두기를 꺼렸지만 이제 막 인터넷을 통해 책을 구매하게 만들어야 하는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이너한 책들을 보유하는 건 그런 책들을 찾는 가장 열정적인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즉 서점에서 멀리 살거나 평범하지 않는 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마존은 구세주와 같은 대안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 소매점이라는 영역에서 책이라는 하나의 아이템,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안 팔리는 희귀한 서적들부터 독점하기 시작했던 아마존은 결국 CD, 비디오, 소프트웨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점점 몸집을 불려서 현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1위인 AWS까지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마존의 이러한 경영 전략을 알고 있는 동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제프 베조스는 왜 책이나 팔고 있는 거야? 1년에 책 팔아서 얼마나 벌 수 있겠냐? 고작 책이나 파는 회사가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마존의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은 아마존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동의하고 이커머스 시장을 다 먹겠다는 그 계획이 추진될 때까지 또는 본인이 생각한 가시적 성장의 단계까지 차분하게 투자를 이어갔을 겁니다. 즉 모든 게 그렇지만 장기 투자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그 알고 있다는 것이 곧 지속력과 믿음의 원천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테슬라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테슬라 역시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이 전략대로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위 시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가의 전기차 스포츠카 시장이었고 2008년 첫 로드스터가 생산 라인에 오른 이후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겨우 3,000대 정도밖에 팔지 못했지만 한 대에 10만 9천 달러짜리의 고가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 수익과 함께 대중들에게 전기차라는 제품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모델 S의 연구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모델 X, 3, Y로 이어지는 다양한 라인업을 확보하고 세미와 사이버 트럭의 출시, 더 나아가 보급형 전기차인 일명 모델 2까지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매된 수많은 차량들을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위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가 계속 수집되고 학습되면서 현재 그 어떤 회사들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모빌리티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운전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사물과 생명체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 행동에 대한 예측까지 더해져서 스스로 학습하고 대응하는 모빌리티 AI가 완성되면 이걸 다양한 차량과 연결해서 영상 맨 처음 언급했던 AI가 스스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택시나 세탁, 쇼핑, 약국, 숙박 등의 각종 서비스를 모빌리티가 스스로 이동해서 사용자를 찾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모든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빌리티가 인간과 만나는 최종 접점, 일명 라스트 마일에는 무조건 로봇이 등장합니다.
도로 위를 자율주행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사용자를 찾아가면 이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에는 집 앞까지,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서비스를 완료하는 그 과정에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에도 꼭 라스트마일 로봇이 등장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가 FSD와 동일한 AI를 탑재해서 다양한 인간의 행동들을 연습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꿈같은 이야기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망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이커머스 시장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세상이 오고 음식도 시켜먹고 여행 상품도 사고 해외에 있는 제품들도 직접 가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믿었겠습니까? 아마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했겠죠. 여러분, 투자는 이런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고 그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진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 자신들이 그리는 미래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행보에 집중해서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따라가며 그 장기적 추세에 투자하는 게 바로 성장주 장기 투자인 겁니다. 여러분, 성장주 장기 투자의 현인인 롬바론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테슬라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모방과 경쟁을 통해 1을 N으로 만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0을 1로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단순한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가 판매하는 제품이 테슬라의 미래가 아니라 테슬라가 그리는 전체 로드맵에서 그 판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축적되고 완성되어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현재 레거시 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모든 자동차를 포함해서 로봇, 드론, 항공 등의 모빌리티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부품과 컴퓨팅을 제공하며 더 큰 수익을 내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AI 로봇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관심 있게 보는 성장주 장기 투자자라면 현재의 자동차 인도량, 판매 실적, 영업이익의 추이들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지금 시점에는 그런 단기적인 경영 지표들보다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투자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특화형 AI와 그 AI의 완성과 함께 시작될 로보택시 그리고 라스트 마일을 위한 AI 탑재 로봇의 발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단기 실적을 핑계대며 요동치는 가격과 언론과 증권 전문가들의 잡음을 멀리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장기 로드맵을 함께 바라보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간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차트 속의 과거 움직임에만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갖는 미래를 직감과 예리함 그리고 상상력을 더해 선명하게 그려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페이팔과 팔란티어를 창업한 유능한 기업가이자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수십 개의 테크 기업들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집단인 일명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사실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선 2022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목소리 높여 얘기해놓고 같은 기간에 8년 동안 투자했었던 비트코인을 대부분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본인의 투자적 판단을 떠나서 그가 2014년에 썼던 제로투원이라는 책은 경쟁은 루저들의 것이다, 독점하라, 트렌드를 앞세우는 유행어는 사기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간간히 여러 영상에서 잠깐씩 설명드렸던 피터 틸의 제로투원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비즈니스나 투자적 관점에서 들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그가 출연했던 영상과 서적들의 내용들을 묶어서 더빙 형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고 했는지 한번 그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제2의 빌 게이츠가 될 수 없고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제2의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이 될 수도 없으며 또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제2의 마크 저커버그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들을 그대로 베끼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작 이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겁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모형을 모방하는 게 더 쉽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을 해봤자 세상은 0에서 n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익숙한 게 하나 더 늘어날 뿐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0에서 1이 됩니다. 창조라는 행위는 단 한 번뿐이고 창조의 순간 역시 딱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의 창조로 세상에는 낯설고 신선한 무언가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혁신은 그동안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의 방법을 구체적인 단어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패턴은 성공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치를 찾아낸다는 사실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공식에 따라 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성공 공식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좋은 사업이 무엇인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답변을 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한 것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교육 시스템에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흥미롭거나 좋은 대답이 아니겠죠. 좋은 답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선 천재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된다고 배웠죠? 하지만 저는 성공하려면 경쟁하지 않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경쟁을 같은 말이라고 오해하지만 저는 이 둘은 완전히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통해 자본을 축적합니다. 아무도 판매하지 않았던 상품에 높은 가격을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전 경쟁 상태에서는 아무도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왜냐? 수익 역시 경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위대한 기업은 독점을 합니다. 경쟁이 없는 분야의 기업이죠. 구글을 예로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검색 분야에 있어 구글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거의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죠. 이러한 경쟁 대 독점이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사업의 아이디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독점하는 기업들은 독점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이 구글의 CEO라면 TV에 출연해서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곧바로 그 기업을 추적할 테니까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검색 엔진 영역이 아니라 더 큰 범주인 테크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안드로이드 폰,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도 경쟁하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도 개발해서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과도 경쟁하고 있다고 하겠죠. 자신들은 이처럼 많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니터링하려는 독점 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은 독점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진실은 묻히게 되어 있죠. 독점 사실은 모든 관계자들에 의해서 가려지고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독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심도 깊은 심리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경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의미 있다는 심리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자신들이 수년간 이어온 경쟁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러시아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는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하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들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사업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기업은 각각 독특한 할 일을 찾았기 때문에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불행한 기업은 모두 비슷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모두 다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나 패배자들을 경쟁에서 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패배자들은 경쟁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에 실제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독점이라는 개념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독점이라는 개념이 창업, 투자, 입사에 미치는 시사점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직관적으로 큰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은 큰 시장이 아니라 높은 시장 점유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점은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업할 때는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빠른 속도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페이팔을 창업할 당시 결제 시장 자체는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베이 파워셀러라는 좁은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왜냐? 2만 명의 판매자들에게 마땅한 지불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좋은 솔루션을 제공했고 시장 점유율은 3개월 만에 0에서 35%로 쭉 올랐습니다. 페이스북도 시작은 하버드 대학생 12,000명이 타겟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작은 시장이었죠. 만약 그때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다면 시장이 너무 작다고 하면서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은 단 10일 만에 0에서 60%가 됐죠. 이렇게 산뜻하게 출발했고 페이스북은 그걸 기점으로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자, 그럼 작은 것부터 독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텐데요. 사실 독점만큼이나 그 독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선점 효과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행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최우주자가 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당 분야에서 최후의 주자가 되는 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OS 영역에서 마지막 운영체제 회사가 되었고 구글 역시 검색 회사에서 마지막 검색 엔진 기업이 된 거예요. 체스 게임에서는 흰말을 선택하면 성공이 되기 때문에 승률이 3분의 1이 됩니다. 하지만 체스 세계 챔피언인 카블랑카는 경기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죠. 즉, 성공하고 싶다면 게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끝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빨리 움직이는 것은 작은 이익을 얻을 뿐입니다. 어떻게 우위를 차지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유지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존속성에서 나옵니다. 기업 가치의 4분의 1 이상이 향후 10년 후부터의 현금 흐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기업에 투자할 때는 10년 후에도 그 회사가 여전히 존재할 것인가? 이 질문을 잘 염두해야 합니다. 왜냐? 기업의 가치는 그 존속성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피터 틸은 그의 책과 강의를 통해서 남들이 만들고 성공했던 방식을 모방하는 1에서 N을 만드는 경쟁의 영역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0에서 1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쟁은 당연한 거고 성공하기 위해선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위대한 기업들은 경쟁이 아닌 그 누구도 제공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며 경쟁 없는 독점을 가져갔다고 말하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개념은 어떻게 하면 경쟁 없이 독점할 수 있을까?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수많은 위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은 그들이 말하지 않았을 뿐 경쟁을 피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찾고 아주 작지만 확실한 분야에서부터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기반을 다지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빠르게 규모를 키워가며 그 독점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웠고 그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후의 주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할 때는 10년 후부터 발생할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을 통해 기업의 존속성을 예상하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 피터 틸이 말하는 제로 투 원의 핵심을 투자적 관점에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희소한 자산이나 그 누구도 제공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언제든 대체제가 등장하며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1에서 N으로 가는 자산이 아닌 기존에 없던 0에서 1을 창조하는 혁신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경쟁이 아닌 독점의 길로 가는 위대한 투자자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하는 자산들은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까? 경쟁이 아닌 독점의 영역에 존재하면서 수많은 모방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격이 다른 급이 다른 자산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장기 투자는 2030년에 이 자산들이 누릴 독점의 지위가 만들어줄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영상 마지막으로 피터 틸에게 미래를 만드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한번 그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가 저 너머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학자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그의 책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 기하급수적인 진보가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미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영화가 아닙니다.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미래는 우리가 건설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약 미래가 영화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선 우리의 결정을 통해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외부에서 추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별점이나 예언자가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만들기로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은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Dude, your attention needs to be on this. This is the target. It's not the watch, it's not the car, and it's not the vacation. It's freedom. 인생의 목표 금액을 정하라고. 명품 시계, 스포츠카, 휴양지, 여행 이딴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정하라고. 매일 돈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졸라 일했다는 거야. 늙어서까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한 고민, 언제 뭘 할지에 대한 고민,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디에 나눠서 써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그딴 걱정하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겁나 영업하고 있는 이유잖아. 안 그래?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모든 게 싹 바뀐다니까. 어린 시절 지긋지긋한 약물 중독자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성공할 수 없다는 평가를 뒤로하고 부와 성공을 향한 집착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내고 결국 성공한 사업가와 8천억 자산가로 변모해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마인드셋 영상과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울림있게 전해주는 동기부여 씬의 겁나 센 캐 그랜드 카돈. 오늘 영상은 제가 그랜드 카돈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의 유튜브 채널의 대표 영상이자 업로드된 후 5년 동안 70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그의 사무실 직원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줬던 레전드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제가 그랜드 카돈의 거칠고 직설적인 하지만 통쾌한 화법의 느낌을 잘 살린 더빙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100억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다소 한국의 소득과 물가 상황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랜드 카돈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들을 이해하기엔 너무 훌륭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선별해서 영상에서 계속 보고 표현하고 다듬으면서 더빙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큰형님의 뼈때리는 충고를 듣는다는 마인드로 한번 그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회사 영업팀과 미팅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친구들은 매일 전화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친구들은 제가 오늘 영업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다면, 우리가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아마 절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영업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거절당하는 거, 수많은 장벽,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에 의한 멘붕을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힘들다고 느껴질 겁니다. 영업은 정말 힘든 일이긴 합니다. 마치 배우가 되는 일 같은 거예요. 그래도 왜 사람들이 100개의 오디션까지 보면서 배우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뽑아주지 않고 스스로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지망생들이 그 길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제군들, 오늘은 내가 영업이 아닌 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왜냐면 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판매 실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자, 100만 달러, 대충 말해서 10억. 3조 자산가 피터 틸은 이런 말을 했어. 10억대 부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 부자, 20억 부자, 30억 부자, 40억 부자 이런 자산가들은 미국에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다는 거야. 하물며 별거 아닌 긴급 상황, 이혼, 뭐 살다 보면 생기는 중대한 소송, 비즈니스 소송 같은 거, 뭐 이런 이슈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네들의 자녀들은 언젠가 대학을 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하면서 느끼는 이런 거절과 절망, 좌절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야. 그러려면 우선 우리는 돈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야 돼. 일단 지금부터 내가 계산을 하면서 설명할 건데 10억으로 대충 맞춰가지고 얘기해볼게. 참고로 난 이 작업을 34살에 한번 해봤어. 자, 10억. 만약 너희들이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그러니까 자네 몇 살이지? 27입니다. 오케이. 만약 27에 10억은 있는데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언젠가 47세가 될 거고 65세가 되겠지? 자, 27세의 자네가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없이 한 달에 400만 원을 사용한다면 10억이라는 돈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충 한 2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럼 너흰 어디에 살고 있을 것 같냐? 한 달에 400만 원을 쓴다면, 응? 생각해봐. 한 달에 딱 400만 원을 쓰는데 다른 소득이 없고 사회보장 시스템은 붕괴되어 있을 거고 의료보험도 붕괴되었다고 가정해보자고. 근데 뭐 이건 어차피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암튼 그게 언제인가인 시간의 문제지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일이야. 암튼 25년 동안 매달 400만 원을 쓰다 보면 넌 어느덧 52세가 되어 있고 거지가 되어 있을 거야. 느낌 알겠지?
자, 한 달에 400만 원이면 한 주에 100만 원씩 쓴다는 거고, 아마 90만 원 정도는 식료품비로 나갈 테니까. 그리고 집세는 얼마야?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럼 12년밖에 안 남은 거야. 자네가 10억이 있어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자네가 10억이 있어도, 사람들은 10억이 있다고 하면 와, 10억 진짜 부자네요 이런다고. 근데 부자는 무슨? 아니야. 그 사람들이 무슨 부자야. 그 사람은 지금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왜냐? 추가 수입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너희들은 돈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47세라면 62세까지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65세라면 그럼 언제든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뭐 직장을 잃는다던가, 그 전에 소득이 없어진다던가,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확 덮친다던가. 내가 여기서 계산한 거에는 심지어 인플레이션은 반영도 안 했어. 이 계산은 모든 게 그대로라는 가정하에서 한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집 렌트비도 안 오르고 자동차 할부금도 안 오르고 아무것도 오르지 않는다? 이건 절대 불가능이야. 말도 안 되는 사이클이라고. 근데 문제는 아무도 방송에서 10억 자산가는 사실 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산층이다라는 얘기를,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 계산을 33살에 해봤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팍 든 거야. 그래서 바로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그래서 100억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오케이? 100억이면 새로운 수입이 없어도 아마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100억을 어떻게 벌 수 있을 것 같아? 10억은 좀 부족하다는 걸 내가 좀 전에 설명해 줬으니까 기억할 거고, 너희들이 1년에 4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25년 후에는 어쨌든 10억을 모을 수 있겠지? 근데 8천만 원을 매년 번다면 반으로 줄어서 12.5년이 걸리겠지. 그럼 만약에 1년에 1억 6천만 원을 번다면 6년이 걸리겠지? 오케이? 그것도 아니면 1년에 10억을 한 방에 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계산부터 해보라고. 계산도 안 하니까 잘못된 목표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목표를 세우라고. 너랑 너의 배우자랑 같이 제대로 된 목표를 일단 세우라고. 이해했어? 그리고 맨날 이딴 소리들 좀 하지 마. 아, 난 이 차가 너무 좋아요. 새 차 사러 갈 거예요. 이게 제 목표예요. 내 말은 이런 게 아니잖아. 응? 인생의 목표 금액을 정하라고. 명품 시계, 스포츠카, 휴양지, 여행 이딴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정하라고. 응? 설문조사를 해보면 부자들의 67%는 자동차나 보트 여행 같은 물질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 그들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했다니까. 매일 돈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졸라 일했다는 거야. 늙어서까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한 고민, 언제 뭘 할지에 대한 고민,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디에 나눠서 써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그딴 걱정하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겁나 영업하고 있는 이유잖아. 안 그래? 알다시피 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시작했어.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할 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집중하면 할 수 있다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매일 확인하는 거야. 너희가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다면,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너희들이 목표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모든 게 싹 바뀐다니까. 자, 두 번째, 너희들은 노동소득을 제대로 바짝 모아야 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니까 잘 들어봐. 오케이?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자, 앞으로 너희들은 월급 받으면 각종 카드값이나 사용료 지불하는데 다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체 월급의 40%를 계속 모아가야 돼. 그리고 이거 실천하잖아? 너희들 부자 된다고 내가 진짜 장담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소득의 40%를 모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만약 너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면 그 중에서 400만 원을 너희를 위해서 빡시게 모아.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냅두지 않을 거야. 정부는 너희를 믿지 않거든. 와, 쟤네가 돈 다 써버리기 전에 먼저 받아내야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국세청 놈들이 원천징수로 40%, 그러니까 400만 원을 일단 월급에서 먼저 챙겨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국세청한테 400만 원을 세금으로 뜯기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400만 원을 어떻게든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야? 남은 돈은 200만 원 뿐이잖아. 그럼 그 돈으로 한 달 사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배우자랑 같이 계산을 해야 한다고. 이런 계산을 미리미리 계속 해놔야 새 차를 사러 가려고 할 때 새 차 살 돈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35살 때 내가 10억 부자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니까. 왜냐면 10억으로는 내 목표에 턱없이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난 여전히 4만원짜리 싸구려 신발 신고 셔츠가 다 해질 때까지 입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르지. 새끈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요타 캠리 탔어. 통장에 10억이 찍혀 있어도 캠리 탔다고. 왠지 알아? 난 지금 설명하는 이 개념을 알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나는 국세청에 이 잣 같은 세금을 계속 냈다니까. 알겠어? 그리고 매달 400만원씩 저축하면서 200만원으로 살았어.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건 200만원으로 사는 건 겁나 부족하다는 거야. 이걸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빡빡하더라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400만원은 사실 저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네. 나는 돈을 저축한 게 아니라 계속 쌓아간 거야. 나는 계속 저장을 했어. 계속 비축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 암튼 돈은 저축하는 게 아니야. 알지? 그건 가치가 없는 거다. 그건 마치 빈 공책 같은 거야. 공책은 우리가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 돈도 똑같아. 돈도 너희들이 잘 활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현금은 왕이다. 뭔 개소리야. 현금은 쓸모가 없어. 왕이 아니라고. 왕이 아니라 쓰레기지. 그대로 놔두면 아마 다 사라질 거야. 누군가 묻겠지. 은행 계좌에 너무 오랫동안 두면 돈이 없어진다고요?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돼. 늘 그래왔어. 너희들의 과거의 기억을 잘 되살려봐. 돈을 은행에 넣고 냅두면 안 된다니까. 마야강 파블로 에스코바 기억나?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도 이거였어. 곰팡이, 벌레, 쥐새끼 같은 놈들이 돈을 다 가져간다고. 그런 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계속 오랫동안 짱박아 두지 마. 왜냐면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제로가 될 거라는 걸 왜 몰라? 오케이? 자, 이제 이 개념을 갖고 계산해보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야? 매달 2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볼게. 2천만 원이면 뭔 일이 생길까? 800만 원은 저장해 두고 800만 원은 세금으로 뜯기고 이제 4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봐봐. 이게 예산을 짜는 올바른 계산법이라는 거야. 3천만 원을 벌면 1200만 원 저장해 놓고 1200만 원 세금 내고 너희들한테 600만 원이 남겠지. 그럼 이제 한 달이면 1200만 원이 모이고 1년이 되면 1억 4,400만 원이 되고 10억이면 14억 4천만 원이 돼서 10억대 부자가 돼 있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두 번째 개념은 40%를 일단 계속 저장하는 거라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파산하기 전까지 투자하는 거야. 뭘로? 그동안 쌓아놨던 40%의 돈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알을 낳아야지 좋은 거지. 알을 낳지 않으면 그냥 잡아먹는 게 낫지. 안 그래? 마찬가지로 돈도 돈을 만들어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의 목표는 자, 네 번째, 쌓아두었던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자동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인 패시브 인컴이 노동소득을 따라잡을 때까지 투자하는 거야. 겁나 빡신 게임이지.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매달 계속 빡시게 돈을 쌓는 거야.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쭉쭉 담으라고. 언제까지? 원하는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투자할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절대로 확신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아무데나 돈 넣고 잃으면 절대 안 된다. 이 피 같은 돈은 잃으면 안 되는 거야.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세 번째, 돈을 잃지 마라. 그래서 확신이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거야. 은행에다 돈 넣어놓지 말고. 내가 말했잖아. 거기 넣어놓으면 돈 잃는 거랑 똑같다니까. 은행은 너희들한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아. 은행에 둔 원금이 2배가 되려면 833년이 걸릴 거야. 은행 금리로는 833년이 걸린다고. 만약에 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매일 확인해봐. 내가 번 피 같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알겠어? 여기 보면 너희들의 최종 목표는 패시브 인컴이 너희들의 한 달 노동소득을 넘어가게 하는 거야. 이해되지? 다시 한번 계산해봐.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제드, 지금 패시브 인컴이 월급 넘어서지 않았어? 매달 11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거봐. 저 친구의 월소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잖아. 연말에 받는 보너스가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제 저 친구는 투자로 얻는 월소득이 월급을 넘어섰다고. 이제 좀 의욕이 생기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 예전 사람들은 빚이 있으면 일할 동기부여가 된다고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음에 슈퍼카 할부금 내려고 의욕적으로 좀 일하다가 금방 다시 사그러들 거 아니야. 자, 다시 총정리해볼게. 이거 굉장히 간단하다. 일단 목표 설정. 너희들의 목표가 뭐야? 경제적 자유요. 그래, 경제적 자유. 그럼 숫자로 계산해보면 너희의 첫 번째 목표는 100억이야. 그거보다 낮으면 안 돼.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 첫 번째, 목표를 일단 100억 만들기로 설정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수익의 40%를 쌓는 거야. 그 40%의 돈들을 쌓아서
나중에 시드머니가 될 거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아마 이 과정이 처음에는 겁나 어려울 거야. 미친 듯이 고플 테니까. 언제까지? 진짜 수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세 번째, 돈은 겁나 쌓아둔 채 거지처럼 사는 거야. 그러면서 쌓아둔 돈으로는 투자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은 누구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예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어. 그 당시 투자된 돈이 많이 있었는데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내 정책이니까 난 그 정책을 어길 수 없으니까 어머니지만 거절한 거야. 그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어. 내가 은행도 아니고 도와줄 수 없다고. 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지. 실제로 나도 항상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봐봐, 이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니까. 나도 지금도 계좌에 돈을 쌓고 있어.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이해가 돼? 이게 내가 말하는 거지처럼 산다는 의미야. 돈을 다 소비로 써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투자하기 위해 쌓아둔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곳을 찾아야겠지? 기억하지? 세 번째가 뭐라고? 돈을 잃지 마라. 자동차? 지르지 마. 그냥 리스해. 사는 집? 사지 마. 그냥 렌트해. 소비하는데 아무것도 사지 마.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으라고. 언제까지? 원금을 잃지 않을 만한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그때를 위해서 잠시만 쌓아두라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면서 상승해서 시간이 5년, 7년, 10년 쭉쭉 흐르면서 드디어 황금알을 낳는 거의를 가지게 될 거야. 그게 안전자산이고 매일 일정하게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까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걸 계속 더해가면서 더 크게 투자 수익을 복리로 불려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월요일 아침에 딱 출근해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지. 난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번다고. 그래도 항상 빈털털이 거지처럼 행동하고 그걸 계속 해나가는 거야. 그럼 이 짓을 언제까지 하냐고? 언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언제든.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 자신의 목표가 달성됐다면. 사람들은 늘 성공에 집착하는 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들 말하더라고. 나를 일 중독자라고 부르면서 강박적이고 집착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균형 잡지 못하고 억압적이고 함께 일하기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주의력 결핍장애, 강박장애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고 가족과 친구들은 좀 릴렉스하라는 말만 늘 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성공에 대한 집착을 아무리 억눌러도 통제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 왜냐?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집착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약에 찌들어 만신창이가 되었던 25살의 나를 구해내서 연간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5개의 비상장 회사의 소유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톱10, 5권의 책을 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강연가, 자상한 남편, 딸바보 아빠,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로 만들어준 그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야. 일단 나는 금수저가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 또한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의 자녀였고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가족에게 살 집과 먹고 입을 것을 마련해주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인생의 사명이었던 분이었고 성공에 집착하는 분이었어. 내가 태어날 때쯤 실직 상태에서도 증권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었는데 아버지의 근면함과 가족 부양에 대한 집착 덕분에 아버지의 모험은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어. 링컨타운카를 구입하고 1800평이 넘는 드넓은 대지가 호수를 끼고 펼쳐져 있는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 이렇게 우리 집도 중산층으로 자리 잡나 싶었지.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까진 말이야.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었어. 호숫가에 있던 집에서 좁은 부지가 딸린 작은 벽돌집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기였지. 생필품 비용을 걱정하면서 살았어야 됐으니까. 그때가 내가 고작 10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나를 성공으로 몰아붙인 원동력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 시기가 바로 그때였던 거야. 난 16살이 됐을 때 어머니에게 난 어른이 되면 부자가 될 거고 돈 걱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고 맹세를 했었어. 근데 막상 그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 오히려 그런 나의 다짐과는 다르게 반항적인 10대를 보내게 되면서 16살 때부터 약물을 시작해서 19살 땐 거의 모든 약물을 다 해봤을 정도였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될 거라고 선언했던 나는 능력도 자존감도 목적도 없이 모든 게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거야. 그러다가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약물 치료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담당했던 상담사가 퇴원 마지막 날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성공은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은 중독 성향이 있어요.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병이고요. 당신이 마약에 다시 손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2번 다시 마약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게 당신 인생의 성공일 거예요. 다른데 초점을 맞춰도 실패하고 말 겁니다. 돈, 명성, 성공 같은 거창한 생각은 전부 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이보다 더 동기부여가 되는 메시지가 있을까? 나는 치료센터를 나오면서 2번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어. 그리고 상담사가 나에게 말했던 나의 중독 성향을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활용하겠다고 결심하게 됐지. 그리고 그 즉시 집으로 돌아와서 인생에서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종이에 적어가기 시작했어.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다. 내게 자부심을 갖고 싶다. 상담사가 한 말이 틀렸음을 반드시 증명하고 싶다. 내가 일으킨 모든 문제를 청산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이전에 어머니에게 선언했던 대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서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 언젠가 책을 쓰겠다는 열망, 괴물급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목표를 적었어. 남편과 아버지가 되겠다는 포부도 적었고, 그리고 내가 망가지기 전에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어. 어른이 되면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야. 그 순간 나는 왜 마약이 나한테 문제가 되었는지를 깨달은 거야. 내가 마약에 집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어렸을 때부터 집착했던 목표, 특히 성공에 대한 집착을 포기했기 때문이었던 거야. 위대함에 대한 나의 사명을 거부하고 성공을 향한 집착을 억누른 탓에 내 에너지가 파괴적인 행동에 집중했던 거라고. 나는 그날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는 내 열망과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고 성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일단 나 자신을 돕는 일이었어. 그땐 가진 게 하나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동차 판매점일 뿐이라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세일즈를 성공의 출발점으로 활용해야겠다고 결심했어. 나는 세일즈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모든 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배우는 데 전념했고 자유시간이 생기면 마약의 실체와 그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어. 내 집착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재설계하기로 결심했던 거야. 그렇게 6개월 후 나는 자동차 판매점에서 판매왕이 되었고 그 매장에서 몇 년간 일한 직원들의 실적을 능가했어. 사람들은 그 비결을 궁금해하면서 그 비결은 마약을 끄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어. 끔찍한 습관에 집착하는 대신 어렸을 때 가졌던 천진함과 에너지를 그대로 되살려서 다시 성공에 집착한 것. 이게 비결이었어. 나는 성공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인 거야. 처음으로 돈을 벌고 번 돈을 다 저축했어. 몇 년 만에 자존감도 높아졌고 이제야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지. 또 처음으로 나는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개에게 먹이를 주고 샤워를 했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세일즈 트레이닝 영상을 시청했어. 최고가 되겠다는 집념으로 출근길 운전을 하면서 자기개발과 세일즈 트레이닝 오디오를 들었어. 처음 1년 동안은 세일즈맨으로서의 내 역량을 개발하는데 아마 700시간 정도를 썼을 거야.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일도 많았고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엔 마약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어. 나는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게 점점 나아졌고 수년이 흘러 28살이 되었을 때쯤 자동차 업계 세일즈맨 중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뛰어난 세일즈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 더 원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교육하고 세일즈맨을 돕기 위한 책을 쓰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세계적인 세일즈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들을 매일 연구하면서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들처럼 세일즈의 전설이 되겠다고 웅대한 생각을 품었어. 치료실을 퇴원할 때 상담사가 한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집착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던 거야. 내 집착에 몰두했고 결실을 맺기 시작했지. 성공이 내 새로운 마약이 된 거야. 집착 성향이 나한테 해로운 방향이 아니라 유익한 방향으로 만드는 법을 알아냈어. 이게 바로 마인드셋의 대전환이야. 그런데 그때 나랑 일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 너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더니 또 다른 데 중독됐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내 삶을 앗아갔던 중독과 성공을 향한 집착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더라는 거야. 친구만 그랬을까? 가족이고 사장님이고 다들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면서 이러다가 번아웃 와서 다시 마약이라도 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지. 이미 바닥까지 쳤던 나는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도 말이야. 내 그런 집착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내가 새 삶을 살게 해준 건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고 나는 집착의 힘과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어. 성공을 향한 집착과 꿈을 더는 억누르지 않으니까 내 모든 에너지가 새로운 활력을 얻었어. 그리고 보통의 삶과 평범한 결과, 적당한 돈, 온갖 평균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들, 보통 수준을 지키는 거 말고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더
더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 그때부터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집착은 네가 꿈꾸는 삶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도구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진짜 집착해야 될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해. 왜? 집착을 버리라고 배웠기 때문이야. 근데 나는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집착할 대상을 찾고 그것이 무엇인가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도 않아. 삶에서 하찮은 일에 집착하고 있더라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너한테 집착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뭔가에 집착한다는 건 위대한 일을 할 힘이 있다는 거거든. 그 힘을 확인했으면 이제 너는 집착을 다스려서 그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 향하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 집착을 억누르거나 줄이지 말고 활용하고 집착의 방향을 바꿔. 난 네가 마약에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10살의 아버지를 잃지도 않길 바래. 집착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 굳이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신 인생에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 꿈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난 얼마나 높이 오를 수 있는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야. 네가 온전히 집착하고 싶은 대상, 성공으로 이끌어줄 대상은 무엇인가? 집착은 네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길을 알려줄 거야. 네가 초집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끈기를 발휘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굴의 의지를 드러낸다면 너의 재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최상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거야. 집착하는 사람은 산업의 주역이자 판을 뒤흔드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세상이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든다고. 이걸 꼭 명심해야 돼. 자, 지금까지 내가 쭉 얘기해줬던 것처럼 집착은 내 삶을 바꿔놨고 나한테 지금과 같은 엄청난 부와 명성을 안겨줬어. 그러니까 너도 집착해봐. 너도 틀림없이 너의 미래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An hour of measurement, 24 hours is a day, 365 is a year. Someone just made that up and everybody's bought into it. Well, guess what? I've made mine up. My days are 6 hours long. 그리고 시간을 조정해보세요. 일단 하루를 6시간으로 만드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도록 냅둬요.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라는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 냅둬요. 이건 진짜 오래전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걸 인류가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우리는 하루가 6시간이라는 걸로 사용하자고요. 결혼 후 신혼집 전기세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쪼들렸던 무일푼의 남자가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지금 6천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매일 수천 명 앞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공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제가 더빙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에드 마일렛입니다. 구독자님 대부분이 에드 마일렛이라는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하루를 3일로 쪼개라, 하루 6시간의 법칙, 나의 하루는 72시간이다와 같은 표어들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현재 직장에서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장인이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개념이 바로 시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에드 마일렛의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인 에드 마일렛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구독자님들이 보고 듣기 편하고 더 몰입되실 수 있도록 한글 더빙 영상으로 제작했으니까요. 한번 에드 마일렛의 시간에 대한 생각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걸 어떻게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터뷰했던 최대 능력치에 도달한 상태, 즉 맥스아웃 단계의 모든 연설가들이나 제가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정치 관련 자기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뭐든 어느 정도만 해내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시간을 색다르게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꿀팁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나 이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맥스아웃한 사람들은 그냥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릿빠릿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페이스가 빨라지고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두 더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더 가까워져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이런 건 아주 작은 그런 사소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빠릿빠릿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 지점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빨리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둘이서 지금 42.19km의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시작하면 각자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속도를 유지해서 달리겠죠? 그리고 아마 초반에는 전력 질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결승전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무작정 속도를 내거나 서두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목적지가 얼마나 멀리 있느냐, 아님 우리가 언제 도착하느냐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니까 전력 질주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같은 속도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건 목적지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출발하는 순간부터 다들 풀스피드로 달릴 겁니다. 왜냐? 목적지가 엄청 가까우니까요. 자,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우리들보다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부족한 것만이 우리들의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남은 거리를 깨닫는 비전,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목적지까지 아직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하고 늘 설렁설렁 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비전을 항상 이뤄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목표 지점에 가까워졌는지, 얼마나 결과물에 접근했는지에 대한 지각이, 깨달음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지각력을 바탕으로 그들은 자신의 결승전까지 계속해서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루를 더 일찍 시작하고 더 늦게 끝낸다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자신에게 필요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릿빠릿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결승전이 코앞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최대 능력치에 도달한 맥사우 성과자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속도와 시간을 단축해서 씁니다.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걸 말하고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스케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더 빠릿빠릿한 사람이 결국 하루를 이기고 일주일을, 한 달을, 그리고 1년을 이기고 그렇게 결국 인생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현재 속도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한테 좀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오케이? 이게 시간을 색다르게 바라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보다 더 서두르는 것, 지금보다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거.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통제하거나 시간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의 조건들을 결정하게 되거나 평생 동안 따라오는 그 조건에 순응하거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휴대폰이라는 기계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기도 하고 또 엄청 느려지게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항상 우리들의 시간을 단축해주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스마트폰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만지거나 보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이 시간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루의 시작을 정하고, 내가 명상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하루의 첫 30분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시간을 책임진다는 그런 마인드가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만약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스마트폰을 잡는 거라면 이게 여러분의 하루를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이메일 온 거, 문자 온 거, 전화 온 거, 인스타 포스팅, 스마트폰이 나를 아침부터 컨트롤하는 거라고요. 이 기계가 내 시간을 컨트롤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일어나서 처음 30분에서 1시간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오늘 하루 내 시간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계속 뇌에다가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5년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 내내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30분에서 1시간만 매일 이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처음 30일은 엄청나게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게 30일 이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을 색다르게 바라보는 세 번째 방법. 하루가 왜 24시간인 걸까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에 24시간을 갖는데 왜 그 개념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수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게 만약에 하루가 5시간이라면 아마 평소보다 우리들은 그 4시간에서 5시간 안에 더 많은 걸 해내게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맥스아웃 엘리트 성과자들은 6시간이면 일반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할 일을 해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그냥 24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젊을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한 20대였고 주변 사람들이 아직 성공하기는 이르다는 둥 경력이 부족하고 인생의 경험이 짧고 그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꿔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년 동안 이 개념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경쟁해야 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제가 생각하는 하루는 6시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개념은 24시간이라는 하루 안에 더 많은 하루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저의 첫째 날은 아침 6시부터 점심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첫 번째 하루인 아침 시간에 거의 모든 걸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제 하루는 더 이상 24시간이 아니거든요. 제 하루는 6시간입니다. 이게 제가 하루를 측정하는 기준이고 이 시간 개념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가 하루예요. 그게 저의 첫 번째 날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루를 기준으로 정해진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24시간에 걸쳐서 일정을 잡고 일을 할 텐데 갑자기 하루를 6시간으로 줄인다 그러면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예전에 24시간 기준으로 계획하고 24시간 기준으로 했던 일들을 그 6시간 안에 끝내게 됩니다. 끝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날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날의 그 6시간 동안에도 하루에 재밌었던 기억들이나 미팅, 통화 같은 것들을 계속합니다. 그 시간 안에 또 다른 나의 하루를 꽉꽉 채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이 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에도 계속 미팅, 전화통화, 이메일 같은 것들을 하면서 3일째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20대 초반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루를 보낼 때 하루에 3일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번에 할 일을 저는 3배씩 달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만약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3일을 만들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면 우리는 1년 안에 1000일을 보내게 되는 거니까 단 365일만 보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차이를 정확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남은 시간들을 더 많은 날들로 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하루는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합적인 그런 일들의 양은 그냥 머릿속에서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하루의 첫날을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둘째 날을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셋째 날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라고 스케줄링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모든 게 싹 바뀔 겁니다. 처음에 뭐 좀 재밌다고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삶이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도 그걸 참아내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렇게 쭉 계속 한번 쌓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달이 90일입니다. 한 달에 90일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세계 나머지 사람들은 꼴랑 30일만 갖고 있는데 나만 90일을 쓸 수 있다? 그렇게 그걸 1년 또 3년에 걸쳐 쌓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재미, 더 많은 추억, 더 많은 회의,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돈,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기쁨, 행복들이 계속 생겨나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향한 결승지점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계속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왜냐? 저한테는 하루가 6시간밖에 없으니까요. 그 날마다 서둘러야 하는 거예요. 슬슬 뛰거나 걸을 시간 없습니다. 전 엄청 급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그 변화에 엄청나게 놀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서 이 하루 6시간의 개념보다 더 좋은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성공한 멘토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은 아침 9시 이전에 엄청 많은 것들을 이미 끝냈더라고요. 오후 1시엔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냈고요. 보통 사람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겨우 첫 번째 미팅이나 했을 그 아침 시간을 그들은 그렇게 보낸 겁니다. 특히 만약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이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직장인이라면
적어도 직원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거기서 근무를 해야 한다라는 지시가 있으니까 자기 시간을 룰에 맞춰서 컨트롤할 수라도 있잖아요. 그게 좀 성가시긴 한데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하니까요. 회사에서 돈도 주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업가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3개, 4개 직업을 가질 때까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내 시간은 내 거다. 난 이제 자유다. 사업가로 이렇게 자유로운 게 나는 너무 좋다.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가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사실 엄청 책임감이 따르고 더 많은 의무가 생기는데도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사업가라고 해서 돈이 계속 따라온다는 게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가로서 진짜 제일 큰 실수는, 진짜 제일 최악의 생각은 스스로 자유롭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칭 사업가지만 그게 본인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고 정말 돈이 많아서 다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돈이 많아서 더 이상 미팅할 필요가 없을 때 그게 진짜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사업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잘못된 자유의식 속에 속는 걸 멈춰야 합니다. 그거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곳에서는 늘 알림 시계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시간의 프레임을 좀 더 좁혀서 어느 시점에 퍼포먼스를 측정하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퍼포먼스를 연말에 측정합니다. 보통 새해 전날 밤에 하죠? 한 해 동안 내가 달성한 거, 못한 거 1년에 한 번 그걸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 퍼포먼스가 좀 더 나아지긴 하겠죠. 근데 좀 더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시간의 프레임을 좀 더 압축해서 매달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퍼포먼스 측정을 매 월말에 실행합니다. 그래서 매 월말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평가해보고 다시 계획을 조정하고 실행하더라고요. 매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탑 레벨의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걸 매일매일 하루의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날의 결과를 훑어보고 매일매일 퍼포먼스를 평가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 번 이 작업을 해보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 일주일 아니 매일 해보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린 다 알잖아요. 시간의 프레임을 확 좁혀서 매일 평가하고 매일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아웃한 1%의 능력자들의 머릿속에는 매 시간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마음에서 알람이 울린다는 건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한테는 울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거기에 좀 중독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좀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시간별로 계속 알람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이 퍼포먼스의 타임프레임을 매시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가족관계, 개인적인 인간관계, 사업, 신념, 여러분의 운동이나 영양까지 그리고 돈, 이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매초, 매시간 이런 알람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결과를 측정하는 시간의 프레임을 단축했고 이게 바로 제 삶이 나아진 이유 중 하나라는 거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 실제로 여러분이 좀 서두르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승패와 패배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정도일 뿐입니다. 그 얇은 종이를 걷어내면 와씨 정말 겁나 가까이 왔네 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뭔가 괴로운 부분이 있다면 그건 아마 비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좀 더 접근해 봅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계속 멀리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걸 향해서 빨리 뛰지 않겠죠. 그걸 빨리 측정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한참 멀리 있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꿈도 생각도 모두 죽이고 말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목표에 얼마나 가까운지 알게 됐다면 아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빨리 뛰겠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 처음 30분에서 1시간을 일단 바꿔보세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에 반응하는 리액터가 되는 걸 멈추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시간을 컨트롤하고 지시하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조정해보세요. 일단 하루를 6시간으로 만드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도록 냅둬요.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라는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 냅둬요.
이건 진짜 오래전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걸 인류가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우리는 하루가 6시간이라는 걸로 사용하자고요.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한 번 돌면 우리는 그걸 하루라고 부르고, 달이 우리를 한 번 돌면 그걸 한 달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태양을 한 번 돌면 그걸 1년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니까요. 시간 단위라는 건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도 이 상상력을 사용해서 타임프레임을 더 압축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는 최고의 사람들은 미래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간을 현재에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래의 꿈은 생각하면서도 현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접을 해줘야 돼요. 과거는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에 반해 미래는 웅장하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맥스아웃 성취자들은 지나간 과거에 아주 조금의 시간도 쓰지 않습니다. 과거는 절대 여러분의 미래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의 미래일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팁들을 잘 이용해서 바꾸신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질 거라고 장담합니다.